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자, 이제는 이제 세 번째로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다가 그 당시에 전라도, 충청도, 심지어는 이 동학농민전쟁은 부분적으로 경상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일어납니다. 작은 규모로는 일어나는데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은 전라도하고 충청도죠. 그렇게 했다가 1895년에 1월에 이제 일본군과 정부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진압된 이후에 아무 움직임도 없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학의 지도부들은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농민전쟁에 실제 참여했던 농민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동학교단의 동향을 살펴보고요, 4장에서는 실제 이제 참여했던 농민들은 진압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학교단은 1892년 교조신원운동, 즉 동학이 처음으로 개창된 것은 1860년에 최재우라고 하는 몰락 양반이면서 비판적인 지식인이 동학을 창도하는데 그것을 조선정부는 최재우가 백성들을 혹세무민한다 해가지고 최재우를 처형시키고,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붙잡아다가 혼낸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조인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것을 좀 풀어주고 동학을 믿게 해달라라는 운동도 펼치게 되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과정 속에서 동학교도는 남접과 북접으로 분열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즉 북접은 여기 조금 이게 지도가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북접은 이게 조선국의 지도입니다. 북접은 주로 이게 충청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층이었고, 남접은 이 남쪽인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동학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학교의 최고 지도부들은 다 북접에 있었어요. 북접에 있었고, 남접은 소위 말단 이제 지휘부들, 즉 각 고장의 동학의 대표자, 그게 접주였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 농민전쟁의 과정 속에서 제1차 농민전쟁 1894년 3월 달에 일으킬 때는 이 밑에 남접의 접주들, 하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1차 농민전쟁을 일으켰어요. 전봉중, 김계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이 일으켰는데, 그때는 이 동학의 최고 지도부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의 내정 간섭이 이제 심해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대원군이 동학농민군인 전봉준 등의 지도부들에게 그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하로 해서 1894년 9월에 제2차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9월 달에 일어날 때도 원래는 이 동학의 최고 지도부들을 이 북접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밑에 충청도에 있던 하위 접주들이 이제는 참여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9월 달에 이제 북접과 남접이 다 같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이 충청도의 공주호라고 하는, 이게 충청도의 도청 소재지면서
모든 그 무력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공주에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몇 개월간 94년 9월부터 1895년 1월간, 그러니까 3, 4월간을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소위 일본군과 정부의 연합군에 의해서 농민군이 패퇴함으로써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남접하고 북접의 분열이 심화되게 되고,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는 남접의 지도부들은, 예를 들면 전몽준, 김계남, 손아중 이런 사람들은 다 잡혀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북접은 이제 일부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일부 살아남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남접과 북접은 그들의 어떤 가는 지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북접에 있었던 동학의 최고 지도부 그룹들은 농민전쟁 실패 이후에 이 동학교단이 무너지게 되고, 그 정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은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의 이제 하부 조직들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 이제 접주들을 이제 체포해 가지고 잡히는 사람은 처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동학교단은 주로 북쪽의 지도부들은 교단의 조직과 교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피신을 했던 동학 지도부들은 제2대 교주가 최시영이었거든요. 최시영은 이제 지도부를 다시 재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2대 교주인 최시영이고, 그 밑에는 손병희, 김연국, 손천민을 소위 이제 밑에 이 부지도부를 건설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각 지방의 접주들도 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지도부는 교주인 최시영, 부지도부인 세 사람, 또 지방의 접주, 지방 두령, 이런 체제로 동학교단의 상부 조직 체계가 재건이 되게 되고, 1898년에 정부의 아주 그 철저한 색출에 의해서 최시영이도 체포되어서 처형됩니다. 그래서 98년에 3대 교주가, 이 중에서 손병희가 3대 교주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 지도부 그룹들을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학의 재건을 모색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3대 교주가 되는 동학교의 이제 교주가 되는 손병희입니다. 이 손병희가 제3대 교주가 되면서 동학이 굉장히 다시 전폭적으로 재건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병희는 동학의 교리와 조직 그리고 포교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전 단계에는 동학 조직이 미비했던 서울 한강의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의 포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된다. 그래서 주로 그 이전에는, 동학농민전쟁 이전에는 동학교의 주 조직은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였어요. 근데 손병희가 제3대 교주가 되면서는 서울 이북 지방, 주로 평안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동학교도들이 많이 호섭이 됐고, 그 다음에 함경도, 황해도, 이런 식으로 서울 이북 지방의 조직이 대대적으로 재건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1년 가을에는 서북지방에서, 즉 한강 이북지방에서, 아까 여기서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은 주로 여기가 이제 서울인데요, 이게 수도인데, 주로 여기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이 지역에 예전에 있지 않았던 동학교의 조직들이 재건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거의 뭐 50%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재건이 됩니다. 그때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손병이죠. 그리고 이 1901년 가을에는 이 우에 서북지방에 수백 개의 포 조직이 이제 성립되게 되고 1904년에 이제 손병희의 동학이 진보회를 결성할 당시에 전국에 약 11만 명의 조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평안도만 4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경도, 황해도 따지면은 이제 그 뭐 7만 명 이상이 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의 조직이 크게 확대되게 되자 대한제국 정부는 그것의 위기 의식을 느껴서 대대적인 동학 조직에 대한 색출 작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소위 부지도부 그룹인 손천민이가 체포되고 또 김영국이도 체포되고 처형당해요. 그래서 손병희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1901년의 3월에 일본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가지고 손병희는 거기서 일본의 문명과 서구 문명을 접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진로를 모색하다가 결국 개화파들과 교류하면서 이 손병희의 개혁의 방향이 소위 이 개화파하고 비슷하게 개화와 친일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이후에 동학의 지도부들, 동학의 어떤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망명을 간 손병희는 개화와 친일의 방향을 정한 손병희는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 즉 그것을 광무정권이라고 하는데요. 광무정권에 대해서는 내정개혁을 촉구하고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을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때는 왜 당시에 동학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개화파들도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1904년 2월 8일 날 러일전쟁을 일으켜요. 일으키면서 맨 처음에 요동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여순 대련 지방에 거기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일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밀리에 급습해가지고 여순 대련 지방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를 침몰시키고 이틀 뒤에 2월 10일 날 러일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은 뭐였냐면은 일본이 러일전쟁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백인종의 대표인 러시아가 이 아시아로 동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황인종의 대표자인 일본이 맞아 싸움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당시의 개화파들도 그러한 명분론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손병희 등의 동학의 지도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손병희는 국내에 있는 동학 교도들에게 군자금을 모금을 하고 이 모아서 이 일본 육군성에 헌금을 해요. 1만 원이면 지금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몇십억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동학 교도들에게는 일본군이 러일전쟁에서 그 러일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운반하는 뭐 군수물자나 이런 것을 동학 교도들이 적극적으로 지어서 그 동학 교도들이 짊어지고 그걸 운반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군의 어떤 그런 지원을 이제 그 일본에 있었던 망명가 있던 손병희가 요청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904년 8월에는 서울에서 일진회가 창립되게 되고 9월에는 동학 교도들이 지방에서 진보회라는 것을 각 지방에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일진회는 주로
윤시병을 비롯해서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일부 개화 세력들이 중심되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일본 공사관 기록에 보면은 일본 공사관이 일진회와 진보회의 임원 구성을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일진회는 이보다시피 전직 관리나 진사, 사인은 소위 말하는 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였고, 진보회는 농민과 상인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 이상을 차지했던 이런 형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동학교도들은 나중에 동학의 중립회를 진보회로 바꾸면서 각 지방의 조직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한제국 정부는 이 진보회가 동학의 후신임을 알고 탄압하게 되고, 이 진보회는 1904년 12월에 일진회와 통합하게 된다. 그래서 일진회는 중앙조직이 되고, 진보회는 동학에 있는 하부 접주들, 하부 조직들은 지방조직으로 되면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학교단은 1904년 무렵에 보면은 개화와 친일의 방향을 취함으로써 당시에 의병전쟁이 활발했던 통감무 시기에 민족운동의 핵심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일제의 어떤 그런 정책에 협조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국병합 이후에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 일제에 협력을 했던 그런 단체들도 모두 이제 해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학의 최고 지도부의 그룹이었던 동학교단은 이제 나름대로 1895년 농민전쟁 실패 이후에 동학의 조직을 이제 재건하는 그런 어떤 활발한 활동을 1901년까지 이제 펼치게 되었다가 이제 정부가 탄압을 하는 바람에, 대대적인 탄압을 하는 바람에 이제 손병희가 일본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피신 간 손병희는 이제 개화파들과 교류하고 일본 문명을 보면서 일본 문명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개화된 사회로 나가야겠다 이런 인식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소위 개화와 또 친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 특히 친일의 방향은 일본이 내세운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이 내세웠던 러일전쟁의 어떤 명분에서 이제 백인종의 대표인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황인종의 대표자인 일본이 맞아 싸움으로써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이다 라고 내걸은 명분에 당시에 조선의 개화적인 지식인과 손병희도 그에 대해서 이제 호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중근이도 그 부분에서 호응을 했어요. 호응을 했는데 나중에 일본이 열전쟁 승리 이후에 1905년 을사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의 소위 외교권과 재정권을 빼앗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일본이 1905년 이제 말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속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 때문에 안중근이는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면서 그 안중근이는 동양 평화론을 이제 제창하게 되는 거죠. 얘네가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한국, 중국, 일본이 각자 독립된 위치에서 그렇게 처해서 나름대로 각자가 정책을 펼쳐갈 때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중근이는 그 일본의 군사법정에서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대한제국기의 민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실패한 이후에 주로 남접에 속해 있던 그런 농민군들이 진압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펼쳐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1894년 농민전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남접 계열의 동학농민들은 당시에 고부의 접주였던 전봉준, 남원의 접주였던 김계남, 다음에 고창의 접주였던 손화중 등이 다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처형당하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반봉건, 반외세의 지향은 그 이후에도 그 진압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동학의 최고 지도부 그룹들, 북접은 나름대로 교단의 어떤 재건을 노력했지만,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이제 소위 개혁 세력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전라도나 혹은 충청도 이런 경상도 이 지방에서 주로 그들이 우리가 동학의 후예요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농민 항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름도 동학당을 내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학당, 원래 영학은 천주교를 영학이라고 합니다. 서학을 영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동학을 내세우면 곧바로 정부의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거는 거예요. 영학이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그 뒤에 실제로 계승은 그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그런 계승을 갖고 농민항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활빈당 이런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학당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학당은 이관동이 중심으로 했던 동학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전라도 지방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행했던 그런 이제 소위 자녀 세력이에요. 자녀 세력이었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행동을 취했냐면은 1900년 4월 8일에 전주에서, 전라도 전주에서 외국인 배척 운동을 계획할 그런 이제 전개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 뒤에 뭐 익산의 김경재, 김제의 강문수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고부의 홍경삼 이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었고, 이들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나중에 그 계획이 탄로가 나요. 그래서 그들이 체포되어 가지고 정부의 가혹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이 계획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정부의 그 조선 정부의 신문 조서에 이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배척 운동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각 지방에 이런 것이 연결된 그런 중심 인물들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또 서정만, 정혜룡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동학의 후예요. 이렇게 하면서 동학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경상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세력인데, 주로 경상도에 그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경상도 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속리산을. 여기서는 1900년에 3월에 속리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기도 내지는 제천 행사를 주최한다라고 그 빌밀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백 내지 수천 명 정도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조선 당시의 정부가 그것을 이제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서 그들을 이제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경상도의 상주, 계령, 거창 등지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모이게 되면서 나중에 주모자를 체포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해가지고 반외세의 봉기를 이제 꾀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고, 1895년에 1월 달에 농민전쟁은 이제 실패했지만은, 그 진압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명성황후가 죽고, 또 최시영도 이제 체포돼 처형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책임을 묻고, 척, 외양, 창의, 이렇게 해서 내세우면서 반외세운동, 반일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그 거사가, 그 모의가 이제 드러나게 되자 주모자가 체포되면서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밀란 형식으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농민 항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연계된 1894년 이후에도 이제 농민 항쟁, 즉 밀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영학당이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영학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치해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던 서양의 기독교 계통의 종교, 즉 서학, 천주교를 영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압 1894년 농민전쟁 당시에 진압되고 남은 사람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후에 자기들을 우리는 동학이 아니고 우리 영학이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면서 나름대로 비밀 조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이 지역에 농민 항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1898년 11월 달에 전라도 흥덕지방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나는데, 밀란이 크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학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이제 체포가 되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학당은 군수의 봉건적인 수탈에 반발해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데, 그 봉기의 발생에 이 나름대로 영학당의 어떤 지원들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이제 전라도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지역에서 1899년 4월에는 전라도 고부, 무장, 고창, 이게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핵심적인 지역에서 다시 또 그들이 다시 자녀 세력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무력 봉기를 꾀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일부 체포되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신문이 굉장히 가혹했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내용, 자기가 이제 참여했던 내용을 이제 소위 고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죠. 불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즉 영학당 운동의 목표는 1894년 동학농민 전쟁, 동학농민 혁명과 같이 전국적이고 본격적인 반봉건, 반외세를 전개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은 이건 활빈당이었어요. 이 활빈당의 조직은 굉장히 그 신출귀몰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서부터 1923년까지